안녕하세요. 낭독과 토론의 낭토입니다. 로렌스 R. 스펜서의 외계인 인터뷰. 지난 시간까지 읽어보았는데요. 로즈웰에 추락한 UFO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외계인 에어럴. 에어럴은 메겔로의 여사를 선택했고 메겔로의 여사하고만 소통하고 싶어 했죠. 전 개인적으로 UFO와 외계인을 믿고 있는데요. 그래서 점점 다가가는 느낌입니다. 오늘은 외계인과 지구인 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언어 장벽 읽어보겠습니다. 마틸다 오토넬 메겔로의 여사의 개인적인 메모. 언어 장벽. 외계인이 대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내 개인적인 생각을 정보 요인에게 설명하자 그들은 몹시 당황해하고 많이 동요했습니다. 정보 요원들, 군 관계자들, 심리학자들, 그리고 전문 통역사들이 모여 몇 시간에 걸친 열띤 회의를 하고는 마침내 내가 다음 질문들에 대해 그녀로부터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는 조건으로 외계인과 인터뷰를 계속하도록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공식 인터뷰 필기본, 극비 사항, 미 공군 공식 필기본, 로즈웰 공군기지 509 포격사단, 주제, 외계인 인터뷰 1947년 7월 11일 3차 세션. 당신이 우리가 하는 질문에 안심하고 대답할 수 있게 우리에게 어떤 확신이나 증거를 바라는가? 그녀는 말한다. 그녀만 듣는다. 그녀만 질문한다. 다른 사람은 안 된다. 배워야 한다. 알아야 한다. 이해한다. 마틸다 오도넬 메겔로이 여사의 개인적인 메모. 내가 그 질문에 대한 외계인의 반응을 보고하기 위해 옆방으로 갔을 때 옆방에 있던 정보 요원과 군 관계자들은 험상궂은 표정을 하면서 내 말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들은 외계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요. 나 역시 그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텔레파시로 보내는 내용을 명료하게 이해하려고 나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자들에게 나는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마 만족할 만큼 충분히 명확하게 외계인의 텔레파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내 능력 때문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하고 보니 내 마음은 좌절감에 빠졌고 거의 포기 상태가 되었지요. 게다가 논쟁은 이전보다 더 심해졌거든요. 외계인이 누구하고도 소통을 거부하고 있고 또 그녀와 소통할 만한 사람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내가 이 임무에서 제외될 거라고 확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해군에서 파견된 일본어 전문가 존 뉴블이라는 아주 영리한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존 뉴블 씨가 설명하길 우선 이 문제는 외계인의 소통 능력과는 아주 미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뿐이고 중요한 것은 외계인이 나 이외에 다른 사람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확하고 빠른 이해를 동반하는 소통을 위해서는 양자가 공통의 언어로 소통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지요. 그는 언어에서 단어나 상징은 매우 귀중한 개념과 의미를 전달한다. 일본어는 매일매일 하는 일상적인 소통에서도 혼란을 야기시킬 만큼 동음의 이해가 많다. 일본어 사용자들은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 표준 한자를 사용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다. 정확한 정의를 내린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어린 아이들끼리의 대화나 개나 사람 간의 소통은 서로의 의사에 대해 초보적인 이해를 넘어서지 못한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명확한 정의를 가진 단어들, 이러한 공통된 어휘가 부족하다는 점은 모든 사람, 모든 그룹, 모든 나라들 간의 소통이 가지는 한계 요인이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딱 두 가지 선언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외계인의 언어를 배우거나 외계인이 영어를 배우거나
사실상 가능한 선택은 하나밖에 없었지요. 그것은 에어럴에게 영어를 배우라고 내가 설득한 후 언어 전문가 안내에 따라 내가 그녀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을 시도하는데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언어 전문가는 나에게 어린이 책 몇 권과 초급 독해 교재 그리고 문법 교재를 인터뷰 룸으로 가지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런 후 내가 외계인 옆에 나란히 앉아 함께 책을 보며 그녀가 따라오도록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어가며 큰 소리로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아이들이 씌어진 단어를 통해 글자와 소리를 연합하여 읽기와 기초문법 구조까지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외계인도 결국에는 그렇게 읽기를 배울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내 생각에 언어 전문가들은 외계인이 나와 텔레파시로 소통하고 우주선을 조종하여 은하를 날아다닐 정도의 지성을 가졌다면 그녀는 5살 아이만큼 빨리 혹은 그보다 더 빨리 언어를 배울 것이라고 짐작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인터뷰 룸으로 돌아가 에어럴에게 이 영어 교습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언질이 없었지만 언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더 좋은 아이디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지요. 에어럴이 영어를 배우다. 마틸다 오도넬 맥길로이 여사의 개인적인 메모. 나는 1800년대 미국 개척 시대에 개척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사용했던 영어 교재의 첫 페이지로 읽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맥거피라는 교재였습니다. 내가 교사가 아니라 간호사였기 때문에 내가 그 책을 준 언어 전문가는 하루 온종일 외계인을 가르칠 교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포괄적인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교재를 선택한 이유가 이 교재의 1836년 오리지널 버전이 75년 동안이나 미국 학생 80%의 읽기 교재로 사용되었고 어떤 책도 그만큼 오랫동안 미국 어린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지요. 맥거피의 교육과정은 암기를 위해 차례로 알파벳을 보여주는 초급 과정으로 시작합니다. 그런 후 알파벳의 소리와 관계를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파닉스 교수법으로 단어의 발음과 형태를 가르쳐 아이들에게 단계적으로 표현의 방법을 이해하고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독본의 1장과 2장에 있는 이야기들은 가족 구성원, 선생님, 친구들, 그리고 동물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아이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3, 4, 5, 6장에서는 그 부분을 좀 더 깊게 다루었고요. 그중 기억나는 이야기는 과부와 상인입니다. 가난한 과부와 친구가 상인에 대한 이야기를 도덕적으로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의 결말 부분에서 과부가 결국 자신의 정직함을 증명하고 상인은 그런 과부에게 훌륭한 선물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죠. 자선은 결코 부자들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관대함은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하는 덕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독본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정직함, 자비심, 검소함, 근면, 용기, 애국심, 신에 대한 숭배,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같은 훌륭한 덕목들을 담고 있는 아주 유익한 내용들이어서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또한 교재에 사용된 어휘들이 현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교적 한정된 어휘들에 비해 매우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년 전 미 합중국 헌법 제정자들이 독립설원문을 작성한 이후 우리는 많은 영어 표현들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언어 전문가에게 배운 대로 인터뷰 룸에서 에어럴 옆에 앉아 맥거피 초급 영어 독본 시리즈를 순서대로 큰 소리로 읽어주었습니다. 비록 현대 수준에 비해 뒤떨어지기는 하지만 각 독본이 제시하는 주제나 이야기를 묘사한 단순한 사파들은 매우 뛰어납니다.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에어럴은 학습을 진행해 가는 과정을 통해 모든 글자, 소리, 음절, 의미 전부를 이해하고 소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식사하거나 잠깐의 휴식을 취할 때를 제외하고 하루 14시간씩 3일 동안 쉬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에어럴은 쉬지도
자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인터뷰 룸의 둔탁한 의자에 앉아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복습했습니다. 아침에 레슨을 시작하려고 하면 그녀는 이미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모두 암기하고 오늘 배울 부분의 예습까지 맞춰놓았지요. 그런 식으로 가속도가 붙어가자 내가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계속하는 건 무의미해지더군요. 비록 에어럴이 말을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의 생각을 나에게 영어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슨이 끝나갈 무렵 그녀는 스스로 읽고 공부할 수 있었지요. 새로운 단어를 찾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사전 보는 법을 알려주었더니 그 이후로 그녀는 꾸준히 사전을 잘 활용하였습니다. 덕분에 내 역할은 영어를 가르치는 역할에서 계속해서 에어럴이 요구하는 참고 도서들을 찾아서 가져다주는 배달 역할로 바뀌어 버렸지요. 나중에는 유불 씨가 브리데니커 백과사전 한 지를 가져다 주었더니 에어럴은 그림이 많다고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런 다음부터 에어럴은 이해가 쉽고 의미를 빨리 파악할 수 있다며 그림과 사진이 많이 들어간 책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엿새 동안 미국 전역에 있는 도서관의 거의 모든 책을 이것으로 날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예상한 대로 그녀는 불과 며칠 만에 수백 권의 서적을 독파했으니까요. 그녀는 내가 상상할 수 있었던 모든 주제를 공부한 것은 물론 천문학, 야금술, 기계공학, 수학, 그리고 다양한 기술적인 매뉴얼 같은 내가 전혀 관심 갖지 않은 분야들 서적들까지 엄청나게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소설이나 시, 그리고 고전 문학을 읽었고 인문학, 특히 역사에 관한 책들을 엄청나게 많이 요구했습니다. 내 생각에 인류학이나 고고학 관련 책들만 적어도 50권은 읽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성경책을 받아서 본 것이 확실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한마디의 말이나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에어럴은 책을 읽다가 가끔 내게 질문하는 때를 제외하고 그 주 내내 매일 12시간에서 14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우리 사이에서 소통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대개 그녀가 읽고 있는 책의 내용에서 분명히 하고 싶은 부분이나 글의 배경 혹은 문맥에 대한 감을 잡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묘하게도 에어럴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돈키호테, 천일야화라고 말하더군요. 그녀는 이런 이야기들을 쓴 작가들을 위대한 기술이나 권력보다 위대한 영혼과 상상력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많은 질문에 다 대답할 수 없어서 나는 답을 얻기 위해 인터뷰 룸 밖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 대부분은 기술 분야나 과학 분야에 관한 것들이었지요. 몇 가지 인류에 관한 질문도 했는데 그녀의 질문이 담고 있는 명민함과 복합적인 이해력의 깊이는 그녀가 얼마나 뛰어난 통찰력의 지성을 갖추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우리가 처음 인터뷰를 시작했을 때 그녀가 지구 문화와 역사에 관해 알고 있다고 말한 것보다 분명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곧 이어 그녀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외계인에게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그녀의 질문이 담고 있는 명민함과 복합적인 이해력, 얼마나 뛰어난 통찰력의 지성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그들은 얼마만한 깊이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나를 교육시키다. 마틸다 오토넬 메겔로이 여사의 개인적인 메모. 추락 현장에서 구조된 지 보름이나 지난 시점에서 에어럴과 나는 아주 부드럽고 편안하게 영어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에어럴은 엄청난 양의 서적을 독파하여 그녀의 학문적인 수준은 나를 훨씬 능가한 상태가 되었지요. 내가 1940년에 LA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년제 의과대학 과정에 간호학을 전공하였지만 나는 그렇게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지 못했습니다. 에어럴의 이러한 이해력과 아주 열성적인 학습 태도, 그리고 거의 사진처럼 기억하는 기억력으로 봐서
그녀가 현재 접하고 있는 주제 대부분은 내가 공부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책에서 본 긴 구절들을 그대로 읊을 수 있었고 허클베리 핀, 걸리버 여행기, 피터팬, 슬리피 할로우와 같은 고전 문학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이제 에어롤은 선생님이 되었고 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지구인들한테는 결코 배울래야 배울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고 편면 거울을 통해 인터뷰 룸을 들여다보고 있는 많은 과학자들과 요원들, 나와 에어롤을 그들은 갤러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질문을 하지 못해 점점 안달이었지요. 그러나 에어롤은 여전히 나 이외에 어느 누구의 질문도 허락하지 않았고 그들이 서면으로 질문하거나 그들을 대신하여 내가 통역하는 방식으로 하는 질문조차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16일 오후의 일입니다. 나는 책을 읽고 있는 에어롤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읽고 있던 책의 마지막 장을 다 읽고 옆으로 치우자 옆에 수북히 쌓여있는 책들 중 한 권을 그녀에게 건네주려고 하자 에어롤이 나에게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말할 준비가 되었다. 처음에는 그녀로부터 전해지는 신호가 살짝 혼란스러워 그녀에게 계속하라는 제스처를 취했더니 그녀는 첫 번째 레슨을 시작하였습니다. 공식 인터뷰 필기본, 극비 사항, 미 공군 공식 필기본, 로즈웰 공군 기지 509 포격 사단. 주제 외계인 인터뷰 1947년 7월 24일 1차 세션. 에어롤,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나는 수천 년간 우주의 여기 이 섹터를 담당해온 도메인 원정대의 일원입니다.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기원전 5965년 이래 지구 존재와 사적인 접촉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도메인 소속 행성에 거주하는 생명체와 교류하는 것은 내 주 임무가 아닙니다. 나는 해야 할 임무가 많은 장교이자 파일럿, 엔지니어입니다. 나는 도메인에 속하는 언어 347개를 유창하게 구사하지만 당신들이 사용하는 영어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지구 언어는 베다 찬송가를 썼던 산스크리트어였습니다. 당시 히말라야 산맥에 있던 도메인 기지가 파괴되고 그곳에 주둔했던 대대의 모든 장교, 파일럿, 통신원, 행정요원들이 실종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나는 그 사건을 조사하라고 임무를 맡고 파견된 대원이었지요. 수백만 년 전 나는 도메인에서 연구, 정보 분석, 프로그램 개발 장교로서 훈련받고 복무했었기 때문에 그 분야의 기술에 노련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사대의 대원으로 지구에 파견되었지요. 사건 당시 인근 지역에 살고 있던 인간들은 시문하는 것이 내 임무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비마나 혹은 우주선을 목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 만큼 증거 수집과 조사의 범위를 논리적으로 확장시켜가며 나는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은폐된 구제국의 우주선과 시설들이 여전히 태양계 내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팀을 이끌었습니다. 당신과 내가 영어로 소통할 수 없었던 이유는 내가 개인적으로 영어에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허나 지금은 내가 당신이 준 자료와 책을 스캔해서 이 구역 내 우주본부로 전송하면 이 데이터들은 담당 통신 장교가 도메인 컴퓨터를 통해 도메인 언어로 번역하여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텍스트로 재전송해 줍니다. 또한 나는 도메인 컴퓨터에 저장된 지구 문명과 관련된 도메인의 기록들과 영어에 대한 파일에서 추출한 추가적인 정보들도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들에게 위대한 가치가 있는 확실한 정보를 알려줄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줄 것입니다. 진실이라는 것이 모든 다른 진실의 상대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나는 내가 본 것으로서의 진실을 내가 일하고 있고 또 지지하고 보호하기로 맹세한 조직을 위한 임무에 위배됨이 없이 나 자신과 내 행로의 성실함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정직하고 정확하게 당신과 나누기를 바랍니다. 네, 좋아요.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갤러리들이 하는 질문에 대답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질문에 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내 임무의 일부이기 때문에 나는 인류를 구성하고 있는 불멸의 영적 존재들의 안위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당신에게 제공할 것이고, 그것은 지구 환경의 모든 무수한 생명체의 생존을 도와줄 것입니다. 모든 지각 있는 존재는 불멸의 영적 존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여기에는 인간도 포함되지요. 단순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나는 조어인 이집이, 이하 이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불멸의 존재 본연의 모습은 지금 이 순간의 존재함, 이즈라는 영원의 상태에서 사는 것이고, 그들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존재함, 비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낮다 하더라도 모든 이집이들은 나 자신이 다른 이들로부터 받고자 하는 존중과 대우를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지구 개인이 그 사실에 대한 자각이 있든 없든 그들은 여전히 이집이입니다. 마틸다 오도넬 맥길로이 여사의 개인적인 메모. 나는 평생 이 대화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의 말투는 감정이 배제된 무척 사무적인 것이었지만 처음으로 에어럴 안에 있는 따뜻한 그의 진짜 성품이 실제가 느껴졌습니다. 에어럴이 언급한 불멸의 영적 존재라는 말은 마치 깜깜한 방에 비치는 한 줄기 빛처럼 나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나는 이전에 한 번도 인간이 불멸의 존재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현상이나 힘은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고 성부와 주 예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여성을 성모 마리아조차도 불멸의 영적 존재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어럴이 그 생각을 생각했을 때 나는 그녀가 불멸의 영적 존재이고 또한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것을 바로 그때 처음으로 그것도 생생하게 알아차리게 되었지요. 에어롤은 내가 그 생각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다며 내가 모두와 마찬가지로 불멸의 영적 존재라는 것을 내가 직접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에어롤은 내 몸 위에 있어라 하고 말했고, 그리고 곧장 나는 내가 내 몸 밖으로 나와 천정에서 내 몸의 머리 꼭대기를 올려다보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 것인 몸 옆의 의자에 앉아있는 에어롤의 몸을 포함하여 나를 둘러싼 전체 방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내 몸이 아니라는 단순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에 나를 가리키고 있던 검은 베일이 벗겨지고 과거 오랫동안 나는 내 혼이 아니었고 나는 하나의 영적 존재인 나였다는 것을 생전 처음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통찰이었고 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과 안도로 나를 꽉 채워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내가 불멸의 존재, 어쩌면 영일지도 모르겠다가 아니라고 늘 배워왔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로 나는 불멸의 존재가 아니다. 그녀가 말한 불멸이라는 부분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에어럴이 나에게 이해가 좀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나는 다시 내 몸속으로 돌아왔고 나는 큰 소리로 그래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당황스러워 의자에서 일어나 잠시 방안을 거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고 화장실에 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볼일을 보고 화장을 고치고 옷 매무새를 단정히 하였습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지나서야 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인터뷰 룸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내가 에어럴의 통역관이 아니라 그녀와 같은 영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서나 느껴보았던 마치 집에 있는 것 같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에어롤은 개인의 불멸이라는 개념에 대해 내가 혼란스러워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에 대해 나에게 설명하려는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메겔로이 여사가 아주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저 역시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존재함이라는 이집이라는 단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불멸의 영적 존재인 나라는 것, 에어롤의 깊은 통찰력을 아주 조금 들여다본 듯 합니다. 이어지는 공식 인터뷰 필기본. 에어롤은 왜 지구에 왔고 왜 509 포격 중대 영내를 비행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상부의 지시로 뉴멕시코의 핵무기 폭발 실험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그녀는 지구에 왔습니다. 정확한 임무는 핵 폭발로 인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잠재적 피해와 방사능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대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임무 수행 중에 우주선의 번개를 맞았고 그로 인해 비행 통제 능력을 상실 추락했던 것입니다. 우주선은 배우들이 가면이나 무대 의상을 입은 것처럼 인형 몸을 입은 이집이들이 조종합니다. 인형 몸은 물리적 세계에서 우리가 조종하고 작동시켜 사용하는 기계적 도구와 같습니다. 모든 장교급 이집이들과 그의 상사들은 임무 수행 중에는 이런 인형의 몸을 입습니다. 그들이 임무 수행 중이 아닐 때에는 몸에서 나와 몸을 사용하지 않고 작업하고 생각하고 소통하고 여행하고 존재합니다. 인형 몸은 합성 물질로 만들고 몸에는 아주 정교한 전자신경 체계를 장착하고 그 전자신경 체계는 각 이집이들이 발산하는 각기 다른 독특한 진동이나 파장에 맞춘 전자파로 조율하여 입거나 아니면 각 이집이들이 알아서 몸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각 이집이들은 라디오 송수신 주파수처럼 자신들 고유의 독특한 파동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런 고유한 파동은 마치 지문처럼 신분 확인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인형 몸은 이집이에게는 라디오 수신기와 같은 역할을 하며 지문처럼 완전히 똑같은 주파수나 똑같은 인형 몸은 없다고 합니다. 각 이집이 승무원들이 입고 있는 인형 몸은 우주선에 장착된 신경체계와 주파수에 맞춰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주선은 인형 몸과 거의 같은 방식인데 특별히 각 승무원의 주파수에 맞춰서 제작됩니다. 그래서 우주선은 이집이들이 발산하는 에너지나 생각으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동 방식은 정말로 너무나 직접적이고 단순한 제어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우주선에는 복잡한 통제 장치나 내비게이션 같은 장비가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주선은 마치 이집이의 일부처럼 작동됩니다. 그런 우주선이 번개를 맞자 누전이 발생해 우주선의 통제 시스템은 승무원들과의 연결이 끊겼고 그 결과 순간적으로 추락이라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에어롤은 도메인이라고 하는 스페이스 오페라 문명 소속의 탐정대 장교이자 파일럿이며 엔지니어였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이 문명은 물리적 우주 전체를 통틀어 그 4분의 1에 해당하는 우주 공간 내에 있는 방대한 수의 은하계, 별들, 행성들, 달들, 그리고 소행성들을 관리합니다. 그녀가 속한 조직이 맡은 지속적인 임무는 도메인의 영토와 자원을 지키고 관리하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에어롤은 그들이 하는 활동이 여러 면에서 성부와 교황 그리고 스페인과 포르투갈 왕들을 위해 나중에는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등을 위해 신대륙을 발견하고 권리를 주장했던 유럽 탐험대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유럽은 원주민들한테 취득한 재산으로 인해 많은 이득을 취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많은 영토와 부를 취하기 위해 병사와 성직자들을 신대륙에 보냈고 그 땅을 그들의 영토로 편입시켰습니다만 원주민들은 결코 그런 병사와 성직자들을 그들의 땅에 허락한 적도 없고 그들의 부속 지역으로 전락하는 것을 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에어롤은 한 스페인 왕이 자신의 군대가 원주민들을 무자비하게 다룬 것을 후회하는 이야기를 역사책에서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왕은 신약에 나오는 이야기들처럼
자신에게도 그가 숭배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천벌이 내려질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는 교황에게 부탁해 첫 교전에서 만나는 원주민에게 읽어줄 요구 조항이라는 성명서를 준비했습니다. 그 왕은 원주민들이 그 성명서를 받아들이건 거부하건 간에 그 성명서가 원주민을 학살하고 노예로 삼는 것에 대한 왕으로서의 모든 책임을 면제시켜 줄 것을 바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군대나 교회가 원주민의 영토와 재산을 몰수하는 것을 정당화하는데 이 설명서를 이용하였습니다. 교황도 이에 대한 죄의식이나 책임감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에어롤은 그런 행동은 매우 비겁한 것이다. 스페인의 영토가 그렇게 빨리 줄어든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불과 몇 년 후에 왕은 죽고 그의 왕국은 다른 나라가 합병해 버렸습니다. 에어롤은 도메인이라는 이런 식으로 처신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리더들은 도메인의 모든 행위에 대해 완벽히 책임지고 스페인 왕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스스로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어떤 신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에어롤의 종족은 모실론자일 것이라곤 나는 짐작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도메인이 지구를 취했을 때 도메인의 통치자들은 그들 세력을 지구에 노출시키기에 이해관계가 적당한 어떤 시기가 되기 전까지 지구 원주민에게 그들의 취지나 계획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도메인 원정대의 존재를 인류에게 알릴 전략적 요구가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나중에 밝혀지게 될 몇 가지 이유로 인해 매우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도메인에게 지구 근처의 소행성대는 아주 작지만 이 우주 지역에서 위치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 태양계 내 주목받는 몇몇 소행성은 저중력 우주 정거장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하여 그 가치가 매우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구 반대쪽 달 표면에 주로 많은 우리 태양계 내의 저중력 인공위성들과 수십억 년 전에 한 행성이 파괴되어 이루어진 소행성대와 그보다 좀 작은 화성과 금성에 원래 관심이 있었습니다. 석고로 합성한 둠 형태의 구조물이나 전자기 스크린으로 보호하는 지하기지는 도메인 부대의 용도로 손쉽게 짓습니다. 우주의 한 지역을 이렇게 도메인이 취하여 그 영토가 도메인의 관리하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도메인의 재산이 됩니다. 지구 근처 우주 정거장이 중요한 이유는 도메인이 은하계 중심과 그 너머로 확장해 나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구인을 제외한 도메인의 모든 이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어롤이 지구에 온 이유를 들어보았는데요. 우주를 날아와 지구에 도착할 정도의 과학을 가진 그들이라면 번개에 맞아 통제 능력을 상실해 추락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미심쩍었는데요. 그들이 아주 정교한 전자신경 체계를 갖춘 인형의 몸을 입고 있고 우주선 또한 인형과 거의 같은 주파수에 맞추어 제작되었기 때문에 이 집이들이 발산하는 에너지나 생각을 통해 우주선을 작동시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번개를 맞아 통제 능력을 잃고 추락하게 되었다는 과정을 들으니 이해가 됩니다. 에어롤의 영어 습득 능력 그리고 지구를 이해하는 과정이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